예,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에 좀 미국 IB들이 잇따라서 연말 증액 S&P 목표치를 올리더라고요. 네. 미국 주가가 좀 고평가 영향이 있다. 명목 GDP의 M2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PBR, PSR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보다는 저는 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결국은 이제 미국 주식은 근데 이제 어쨌든 대공황 이후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쭉 올랐으니까 네. 고점에 물려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물타기 하면 거의 본전 오더라고요. 여기서 얼마까지 조정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한 15% 조정. 그럼 한 5천 후반 정도에서는 마무리된다. 아닙니다. 5천 한. 오늘 첫 질문을 뭐랄까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달러 인덱스 이야기를 예, 예. 좀 하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약세를 좀 이어가다가 9월 중순 이후부터는 강세 흐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한 달 반쯤 전에 출연하셨을 때 달러 인덱스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다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었거든요. 예. 지금 이런 추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또 추가로 이게 추세 변화가 아예 시작됐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일시적이라고 봐야 할지 두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근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의 그 장기 추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크게 하락했죠. 85년 그걸 플라자 합의 통해 가지고 한번 51% 달러 인덱스가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의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21%까지 떨어지면서 40% 하락했습니다. 그 뒤로 달러 가치가 오르다가 저는 3차 하락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보면은 달러 인덱스가 110까지 갔다가 10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09 안팎에서 움직이는데요. 약간 하락 추세 저는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요새 그 나타난 것처럼 자식은 미중 관세 전쟁, 세계 경제 불확실하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달러가 강세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세계 GDP에서 미국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미국의 대내의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거든요. 대내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 순부채 이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달러 비중 줄이고 있고요. 특히 중국이 꾸준히 달러 비중 줄이고 있고 금을 사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저는 중장기적으로 달러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그 속도가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달러가 하락한다는 건 이제 결국 달러 지수에 포함된 게 유로가 제일 크고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럼 다른 통화가 강세일 수 있다는 건 제가 뭐 받아들일 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109가 아니고 99 말씀하신 거죠? 예. 아까 109라고 얘기하셔가지고 109라고 제가 96, 99가 맞는 거죠. 어쨌든 96. 그런데 이제 투자자분들이나 저희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게 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달러가 강세여서 지금 원달러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99인 달러 지수인 상황에서 1,430원이면 예. 환율 나누기 그 DXY를 하면 이제 거의 14쯤 된 건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이제 19 막 이랬었거든요. 예. 그럼 그만큼 올라간 거는 우리나라 고유의 원인으로 원화가 약세가 된 거니까 이 추세에 대한 사람들의 고민도 있거든요. 예. 그건 혹시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는 지금 더 많이 올랐죠. 다른 통화에 비해. 더 약세가 됐죠. 네, 원화가 약세가 됐죠. 네. 그런데 그거는 최근에 그 미국하고 관세 협상 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3,500억 달러를 미국 측에서는 그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해라. 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것 때문에 환율이 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원달러 환율의 N달러 환율하고도 거의 방향이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가 수상이 되면서 아베노믹스를 또 개선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N달러 환율이 올라버렸죠. 뭐 149엔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뭐 153엔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미중
지금 뭐 간세 협상 좀 불합치라고 우리나라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나 제가 그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가 미 달러 인덱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안 달러 환율, 엔 달러 환율, 한미 금리 차, 그 다음에 경상수지 이런 것들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앞서 중기적으로는 달러 인덱스 하락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과 다케이치 다카이치인가요? 네, 여성분, 네. 여성 네. 자민당 현재는 아직 총리는 아니지만 네, 총리는 아니지만, 일단은 네. 자민당 총재. 네, 예. 뭐 그분 효과도 엔화 시장에 거의 다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이 뭐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위안화를 절하시킬 가능성은 낮고요. 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보다는 저는 앞으로 미국이 더 금리를 인하를 더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미국과 우리하고 금리 차 축소된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올해 한 7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최고치입니다. 네. 예, 그런데 물론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들어온 만큼 해외 직접 투자나 증권 투자, 금융 계정을 통해서 네. 다 나가버리죠. 예,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가 가보다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었는데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지난거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원화 가치가 한 13%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 제가 보는 적정한 율은 1,200원 정도라는 겁니다. 네. 예, 사실 언제 1,200원 가느냐? 1,430원이니까 1,300, 13%, 네. 한 1,200 몇십 원 이렇게 네, 되겠네요. 1,200 약간 넘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환율은 변동이 좀 심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1,590원까지 네. 올라갔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가 안정되면서 4, 5년 지났습니다. 1,03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 올랐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환율이 그 기간의 문제지 1,480원까지 올 4월이었죠. 네. 그때 올랐는데요. 예, 중기적으로는 뭐 시간의 문제 이제 1,200원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잖아요. 예. 모르는데 만약에 관세 협상을 잘 못해가지고 관세를 맞게 되면 예. 그만큼 원화 절하를 유도하면 가격 경쟁력이 자동으로 생긴다. 그런 그래서 원화를 절하 옛날에 이제 IMF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때도 이제 결국 환율이 절하되면서 원화가 절하되면서 수출 많이 해서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게까지 보는 건 너무 과한가요? 예, 좀 가하고요. 네. 아마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환율 조작이라고 얘기할래나요? 그렇게 하면? 예, 조만간 미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 예, 지난번에는 우리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어요. 네, 네, 네. 그거는 뭐 우리 대미 무역 흑자가 많고 경상수지가 뭐 우리 GDP 대비 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 환율이 올라 버리면은 예, 미국이 환율 관찰 대상국보다 좀 더 세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한 진단도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을 살필 때 중간중간 많이 체크하게 되는 부분인데 요즘에 보면 좀 특이한 것이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좀 풍부하다라고 하는데 미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좀 주요국의 중앙은행의 유동성은 급감하는 모습 이건 왜 이런 걸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디서 원인을 찾아봐야겠습니까? 예, 미국이 아직도 양적 축소를 계속하고 있죠. 예. 예,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 통화 증가율이나 통화량보다는 실물에 비해서 통화량이 얼마나 많은가 소식은 마샬 K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미국도 다시 그 증가세로 돌아섰고 우리나라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 보시면 그 마샬 K인데요. 마샬 K는 M2 강의 통화를 명목 GDP로 나눈 거예요. 예. 근데 과거 보면은 미국이 경기가 침체, 경제 위기 때마다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특히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풀었어요. 근데 이렇게 돈 풀었더니 물가가 오르니까 상당히 그 긴축을 많이 했었죠. 마샬 K가 또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분기까지 데이터를 보니까요. 이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아마 3분기에도 증가세로 돌아설 거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량이 실물에 비해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M2 증가율도 내일 8월께 발표되는데 7월 걸 보니까 M2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7%가 늘었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동성이 증가하는 국면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뭐 영래포자는 이거는 은행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랑도 다르고 TGA 때문에 뭐 주가 빠진다는 얘기도 안 하는 이유가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이제 사람들이 작게 봐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지금 교수님 보여주신 그림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게 금리하고 아주 되게 역의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예, 이대로 가면은 금리도 떨어진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0.7 정도 나오거든요. 네. 사실 2020년에 이 마샬 K가 급증하면서 미 10년 국제 수익률 한때 0.5%까지 떨어졌어요.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오르고 통화 긴축하면서 10년 국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거의 5% 근접했었죠. 네. 예, 그런데 자시고 마샬 K가 증가하고 예,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거 명목 GDP 성장률이 4%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4% 이상에서는 저는 미국 국제 수익률은 좀 가단 수준이다. 4%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 조금 넘으니까 이제 거의 뭐 적정 수준 근처에 예, 온 거네요. 적정,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 사실은 최근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뉴스를 다루면서 이제 많이 보시게 되는 게 결국에는 셧다운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좀 고용에서 나아가서 실물 경제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여파 어디까지로 좀 진단하고 계세요? 예, 사실 예. 저는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었어요. 예, 예. 예, 사실 물가뿐만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 9월 고용 통계가 발표됐어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발표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이공계죠. 그래서 예.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뭐 투자자나 심지어 연준마저도 늘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고용 데이터도 안 나오고 물가 데이터도 뭐 안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소비나 투자 활동이 좀 이축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비 활동이 많이 이축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좀 시간을 흘렸지만 지난 5월에 한 15일 동안 미국을 다녀왔거든요. 아, 미국을 좀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뭐 일부 사람들만 만났는데요. 네. 미국 하도 땅덩어리가 커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졌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금리 거의 0%까지 내리고 그때는 정부가 또 가게한테 돈까지 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금리가 낮아서 좋았었는데 문제는 좀 특히 뉴욕 같은 데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음식값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집세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뭐 연봉거 10만 달러, 부부 20만 달러 가진 사람들이 참 저축하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비가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GDP가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사이클을 한번 구해본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소비 추세를 구하고요. 이게 0 이상에 있으면은 소비가 추세 이상으로 증가한다는 의미고, 그다음에 0 밑에 있으면은 소비가 추세 밑에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올해 들어가지고 소비가 추세보다 좀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가계가 좀 소비를 덜 하고 있다. 소비 덜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기업 매출, 뭐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소비가 추세선 밑에 있는데 그리고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게 결국 이제 AI나 이런 약간 90년대 중반가 같은 이슈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이 소비가 나빠서 경제가 나빠지는 침체가 오는 사이클이라고 이제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몇 년째 안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다시 나타날 거라고 봐야 되는 어떤 특정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AI는 더 좋아졌으니까 어쨌든. 예, AI 쪽 투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를 이야기할 때 선진국에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네. 때 경기 침체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고요. 예, 저는 잠재 성장 밑으로 갔을 때 경기 침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추세선 밑에 있다 보니까 추세선이 잠재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GDP도 추세선 밑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미국 경제가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침체가 아니고 네. 잠재 성장보다 밑에 성장한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잠재 성장보다 그러면은 만약에 성장률이 낮게 나오면 네. 그럼 명백히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나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장만 해도 네. 그냥 유동성의 힘으로 땡겼던 경우도 너무 자주 있었으니까 네. 그건 어떻게 그러면 보는 게 맞을까요? 그런데 물가가 문제죠. 네. 사실 이렇게 GDP가 잠재 능력 이하로 성장한다면은 그 나라 경제에서 공급 능력이 수요를 초과하고 네. 물가 상승이 떨어지겠죠. 낮아져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미국 물가 상승은 아직도 좀 높은 수준이에요. 그거는 트럼프 관세 영향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국 물가가 높았던 것은 서비스 요금이었었는데요. 서비스 요금 상승률도 아직도 전년 동기 대비 3%로 높은 수준인데요. 그동안 미국 물가가 안정된 것은 상품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나쁘지만은 트럼프 관세 영향이 나타나면서 물가가 이 경기하고 물가하고 가격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특히 미시간 대학교 소비자 심리 지수 보면요. 물론 하나의 지표입니다만은 소비 심리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네. 그게 그 미국 현재 그 소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잠시 말씀해 주셨던 9월 고용에 대한 부분 지금 이제 셧다운 때문에 미공개 상태인데 이 부분도 혹시 전망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죠. 최근 6, 7, 8 3개월 고용 보니까 3개월 이동 평균이 2만 9천 명이더라고요. 뭐 그 이전 보면은 연간 한 19만 명 가까이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9월 고용은 컨센서스가 5만 2천 명으로 지금 인베스팅닷컴 보면 그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개월보다는 조금 늦게 나온다는 것인데 뭐 고용 증가 추세는 감소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고용도 보지만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특히 미국의 12개월 실업률 이동 평균입니다. 네. 이게 과거 평균보다 낮지만은 안만하게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1950년 이후로 보면은 실업률 이동 평균 12개월이 올라갔을 때 애 없이 경기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실업률 이동 평균이 올라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좀 경기 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부 경제학자들이 이번에는 다르다 그러는데요. 저는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게 이제 실업률 데이터가 이제 좀 늦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늦게 나오는 거를 이제 침체는 후행적으로 프레드에서 정해서 알려주니까 네. 데이터에 나오는 시차하고 이 경기 침체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저렇게 그리면 저렇게 보이는데 그 당시는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네. 실업률이 후행 지표라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경제학자도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후행 지표인데요. 네,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아니다. 미국은 고용이 정말 탄력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2020년 3, 4월에 그때 코로나로 소비가 위축되고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미국 기업들이 2,200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리더라고요. 네. 두 달 만에. 그 이전 10년 사이에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저는 기업인이 경기를 잘 체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용이 비탄력적이니까 뭐 기업들, CEO들이 경기가 나빠진다 해도 고용을 줄일 수가 없죠.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은 고용이 후행 지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 건수 옛날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건수가 떨어졌을 때 침체 왔던 경우도 있는데 네.
고용 건수가 떨어져도 침체 안 온 사례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90년대도 80년대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고용이 나빠지는 게 예를 들어 저거는 이제 각도가 약간 옛날하고 다르게 완만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도 똑같을 거냐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그거는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 왜냐면 이번에 안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예. 그건 어떻게 그러면은 얘기하면 될까요? 그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늘 저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번엔 다르다는 얘기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정말 시차가 좀 있으니까 저게 생각보다 긴 기간이거든요. 저기 짧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긴 기간인데 네. 예, 저는 조만간 미국 소비가 위축되면서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기 있는 저 검정색은 이제 실제 침체인 거라 저 검정색은 아닌데 아까 얘기하신 GDP의 잠재 성장률보다는 밑으로 가는 예. 정도의 침체는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저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저 회색도 가능하다. 예, 아, 예, 네.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미국 시장 이야기, 증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앞서 이제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가 또 급락했다가 또 크게 상승했다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기존에 또 교수님께서는 미국 증시 거품론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항상 또 시장이 잘 갈 때는 버블을 또 우리가 경계하긴 해야 되니까 그럼요. 교수님이 그리시는 버블의 징후랄까요? 그 경계해야 되는 신호가 있다면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저 미국 IB들이 잇따라서 연말 그 S&P 목표치를 올리더라고요. 네. 뭐 저도 증권회사 오래 근무했습니다. 네. 예, 센터장까지 그럴 때 부사장까지 했으니까 그럼요, 뭐 네. 좀 너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미국 주가가 좀 고평가 영역이 있다. 그 명목 GDP의 M2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그 PBR, 뭐 PSR 이런 거 볼 때 다 고평가 영역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새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이 표에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봤어요. 예, 제프 베이조스라고 아마존 창업자죠. 예, 이 사람은 뭐 산업적 거품이 IT 산업에 그 존재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IMF 총재 이름이 좀 복잡해가지고요. 네. IMF 총재마저도 이러한 저 경고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영란은행에서도 사실 은행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제프리 비어만이라고 유명한 저 기술적 분석가입니다만은 이분은 아주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6,530이 조만간 깨지고 6,530이 깨지면은 5,700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저는 대표적으로 그냥 버핏 지수 뭐 다른 것도 보지만 버핏 지수 하나도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2001년에 그 버핏이 IT 거품이 붕괴되면서 이 지표가 중요한 지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시가총액을 어느 시장 기준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제가 보는 것은 미국 전체 주식시장 시가총액이에요. 미국 자금순환표에 나온 거.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327%. 예, 역사상 최고치거든요. 3분기 주가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볼 때 미국 주가가 예, 가대평가 영역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그 계기가 뭐냐? 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미중 관세 전쟁이고 사실 그 트럼프가 지난 4월에 상호 관세를 발표했을 때 주가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뿐만 아니라 M2 그다음에 PER 그다음에 토빙 Q 이런 모든 지표를 볼 때 미국 주가가 너무 높은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계속 오르기보다는 예, 저는 그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주식은 근데 이제 그 어쨌든 대공황 이후로는 아주 장기적으로 쭉 올랐으니까 네. 고점에 물려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물타기 하면 거의 본전 오더라고요. 예. 대공황 때만 아니면. 그럼 이제 투자자들 저희 수청자들이 느끼시기에 예를 들어 지금 6천 좀 빠져서 6,500 지금 초반 정도까지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얼마까지 조정인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예. 뭐 한 10% 정도 조정일 거다. 예. 그러면 좀 견뎌도 되는 거일 수도 있고 예. 이게 만약에 뭐 30, 40 뭐 이런 거다. 예를 들어 뭐 IT 버블이 됐든 뭐 리만이 됐든 이런 일이면 사실 좀 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교수님은 어느 정도의 조정으로 지금은 얘기하신 건가요? 예, 저는 한 15% 조정 아, 그 정도로. 그러면 한 5천 5천 후반 정도에서는 마무리된다. 아닙니다. 5천 한
650이니까 한 15%면 한 1000포인트쯤 빠지는 거네요. 예, 예. 한 5,500 정도. 예, 5,500 정도. 아까 기술적 분석 5,700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뭐 5,500. 제가 그렇게 보는 거는 네. 명목 GDP로 적정 주가 추정해 보면은 네네. 뭐 그보다 조금 밑에 나오거든요. 음. 예. 그래서 저는 뭐 5,500 근처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이제 좀 견디기가 힘들 거라고 느끼시는 분들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뭐 여유 자금이 괜찮아서 15%는 견딜 수 있어 그러면은 뭐 견디고 약간 이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상승하죠. 근데 미국 주가 장기 추이를 보면요. 1970년에서 79년까지는 거의 정체 상태였죠. 그때 미국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0년에 IT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2009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정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동도 정체된 경우도 과거에 2번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네. 예. 그 보통 이제 10년 정체가 오기 전에 주가가 5배, 10배쯤 오르긴 하는데 예. 이번에 5배, 10배 올랐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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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 모습일까? 마찬가지로 한 달 반 전에 나오셨을 때는 뭐 이제 내년까지는 상승 국면 지속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5, 6% 정도의 상승 여력을 이제 언급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은 또 전망이 그래도 또 많이 바뀌셨을지 올랐으니까. 네, 궁금합니다. 예, 사실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지표로 여러분한테 증시 코스피를 말씀드립니다만 그렇죠. 대표 장기적으로 우리 명목 GDP가 추정한 적정 주가예요. 예, 제가 작년 말부터는 우리 코스피가 24% 저평가됐습니다. 올해 3,200 갑니다. 예, 그때 3,200 이야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1,400이었으니까요. 네. 3,200 갈 때까지는 기다리십시오. 사서. 예, 그런데 올해 적정 주가 추정해 보니까 3,288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는 명목 GDP가 한 4.3% 성장한다면은 뭐 3,466 정도 적정 코스피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를 또 넘어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들 그 주식을 그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파나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잘 않습니까? 안 되지만 네. 네. 사실 한쪽 어깨는 넘었다고 보고 있어요. 한겨는 지표로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어깨는 넘었고요. 사실 머리가 어딘지는 누구도 모르죠. 모르죠. 네. 근데 정말 주식 잘한 사람들은 여기 어깨에서 파는 게 아니라요. 다시 여기 어깨 밑으로 갈 때 파는 게 정답이죠. 고점이 지난 어깨를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고점이 지난 어깨. 음. 근데 이 머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과거 보면 이 적정 수준에서 한 10 내지 15% 벗어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여기서 10% 이로 벗어난다면은 뭐 3,800도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오늘 종가 3,561이니까 얼추 막 4천, 요즘 4천 얘기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내년 주가로. 약간 이게 10%, 15%는 그 정도 갈 수도 있는 근데, 거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된다. 아. 작년 말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인 거죠, 사실. 예, 제가 작년에는 계속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시점이다. 적극적으로 투자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전자 얘기도 물론 2부에서 더 자세히 하긴 할 거지만 오늘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뭐 스트리트 컨센이랑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컨센서스가 10조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12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락하니까 또 뭐 한국이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꼭 그렇다고는 보지는 않거든요. 혹시 우리 교수님은 이제 또 주식 저보다 훨씬 선배님씩 오래 보셨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제가 꼭 여기 오면 스트레테지스트 삼성전자를 쓰셨으니까. 물어보시길래 네. 예, 작년 3월에 삼성전자 강의를 가고 끝내고 일부 그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산무원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삼성 공무원.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삼성전자를 조금 더 비관적 측면에서 전망했는데 예, 제가 올 3월하고 또 한 달 전에 삼성전자 강의를 하는데 물론 일부 본부입니다만 네. 예, 상당히 눈빛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삼성분들이.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에서도 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어. 예, 그런데 너무 제가 잘 예, 거시적 측면에서는
예, 저는 그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뭐 삼성전자 영업이 전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얼마 전망한가 그걸 볼 뿐인데요. 이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그려보면서 삼성전자 방향을 전망을 하거든요. 주가는 뭐 1년치를 롤링하신 건가요? 아니면 월간 수출인가요? 저거? 이거 반도체 월간 수출인데 월간 수출. 네. 반도체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예측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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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도체 수출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그동안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9월과 반도체 수출이 166억 달러였었습니다. 그거로 추정해 보면은 삼성전자 적정 주가 한 9만 6천 원 정도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 반도체 수출이라는 것은 월별로 좀 계절성이 있어요. 근데 이달에도 어제 그 10일까지 통계 보니까 반도체 수출이 여전히 잘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9월보다는 10월은 약간 줄어들거든요. 11월도 좀 줄어듭니다. 이게 반도체 수출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0.8 정도 되는데요. 이걸로 보면은 조금 삼성전자도 조정을 거치고 가야 된다. 이번에 전고점을 돌파를 했나요? 못해 뭐 아슬아슬 지금 딱 거의 걸려 있긴 한데 일단 한번 쉴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 예, 저는 쉬고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까지 반도체 수출 전망을 해보면요, 그 금액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더 오를 수가 있는데 네. 이 반도체 수출 금액 가지고만 전망을 해보면은 뭐 조금 쉬고 가지 않느냐. 뭐 다음 시간에 노근창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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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요. 출연 훨씬 예정. 더 많이 그분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네. 했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은 그분한테 드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이제 두루두루 또 이제 네. 여쭤보는 거라서 근데 사실은 또 삼선 이야기만 하면 또 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또 나란히 놓고 봤을 때 하이닉스는 좀 어때 보이세요? 하이닉스도 똑같은 방향이죠. 네. 방향성 반도체 자체는 경기가 좋을 때는 뭐 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적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뭐 하이닉스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그동안 그 삼성전자는 덜 올라가지고 제가 사실 지난 방송 때 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둘 다 제가 목표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게 주식이 막 오르면 원래 다 같이 오르면 괜찮고 다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내가 뭘 안 갖고 있는데 저게 너무 많이 오르면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막 추격하고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신데 이럴 때 추격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교수님만의 뭔가 비법, 멘탈 관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추격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예. 너무 추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또 투자자한테 늘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준이 없으면 높을 때 사고 남들 다 살 때 따라 사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저는 기준이 네.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 관계. 네. 예, 그것 가지고 코스피가 일평균 수출에서 얼마나 가대평가됐냐, 가소평가됐냐. 근데 지난 9월 현재 한 21% 정도 가대평가 영역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제가 또 통계 기법으로 HP 필터라고 네. 추세를 구해가지고요. 그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가. 이거는 일종의 그 기술적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도 지금 한 14% 이로 벗어났거든요. 역사적으로 14% 그 정도 벗어나면요. 거의 조정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지표 보고 이런 수준에서는 주식 사라고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약간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네. 참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일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강의 듣는 분들이 제 강의 듣고 이제 그 참는 법을 알았다. 그 너무 중요하긴 해요. 맞는 정말 말씀이세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식시장에서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내가 그래도 현금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주식을 제외하고 뭐 금도 있을 수 있고요, 채권도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자산 배분 전략을 좀 세운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최선의 저는 전략? 장기적으로 금이라고 보고 네. 있는데요. 근데 금값도 제가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보니까 금값도 네. 지금 가대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요새 주식을 사시려면 자동차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자동차주요. 진짜 가장 안 오르는 업종이죠. 올해 진짜. 그래도 오늘은 조금 한 번도 시세를 못 냈으면 딴 거 왔다라도 시세를 못 갔는데. 냈는데 네네네. 이익은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 내고 있죠. 네. 이익에 비해서 뭐 지금 주가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한 4, 5% 주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대차 우선주는 특히 더 많이 주죠. 예, 현대차 우선주는 뭐 7% 맞아요. 그 정도 주기 때문에 배당 투자로 적합하지 않느냐. 저는 지금은 반도체주보다 앞으로 그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이내를 본다면은 네. 자동차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지금 주가를 제가 보고 있는데 연초 주가가 대충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증시가 50% 올랐는데 이러면 정말 너무 눈물이 나긴 근데 납니다. 저도 지금 차트를 봤는데 저 지금 보고 정말 있어요. 차트가 기울기가 어. 정말 완만한 기울기여가지고 그냥 연초랑 똑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역발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다. 예. 그럼 혹시 무역 분쟁을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미국으로 작년에 우리 자동차 수출이 50%였는데요. 8월까지 통계 보니까 43%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전체 수출은 늘었더라고요. 는 걸 보니까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우리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익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영업이익이 한 10조 뭐 안팎 나는데 어떤 때는 그 조선주 뭐 영업이 2조 나는 게 시가총액이 더 높더라고요. 지금 훨씬 높아요. 네, 맞아요.